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ETF의 승인이 SEC의 셧다운에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와 의회가 회동을 하긴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10월 1일 셧다운까지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근데 사실 나는 셧다운 관심도 없고 이거 연례 행사니까 별로 의미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다루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수많았던 셧다운 때는요. 알트코인 ETF의 승인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물론 이제 뭐 여러 서비스가 마비가 되겠죠. 고용부 장관 미국 쪽에서도 고용 통계나 실업수당 이런 거 이제 발표 못한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SEC가 멈추기 때문에 IPO도 연기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알트코인 ETF가 원래는 10월 초부터 줄줄이 비엔나로 승인을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으로 셧다운을 막을 수단은 있는 건가? 그리고 언제 최종 투표를 할지 잠깐 짚어보면요. 사실 투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을 위한 투표, 뭐 클로처라고 하고요. 최종 결과를 위한 투표가 있는데 그 최종 결과를 위한 투표가 현재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새벽 앞두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셧다운이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투표가 이제 결렬이 되고 실패가 된다면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오후 1시 정도부터는 이제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셧다운이 된다면 SEC의 대부분의 업무, 주요 기능이 당연히 정지가 되겠죠. 그럼 알트코인 ETF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연한 얘기지만요. SEC가 멈추면 알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도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요 기능, 중요할수록 기능이 멈춰진다. 자,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SEC가 사실 이 셧다운을 위해서 이 상장 절차 변경을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셧다운에 대한 사전 준비까지도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룰을 바꿔놨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기간만큼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그게 다시 재개가 된다면 그래도 발빠르게 자동적으로 승인이 될 수 있게 조건을 바꿔놨었죠. 자, 9월 29일자로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트코인 ETF 발행사들에게 19B-4 이 서류를 낸 거를 철회하세요, 다시 가져가세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알트코인 ETF 승인을 할 때 두 가지 서류를 내죠. 19B-4 서류가 있고 S-1 서류가 있는데요. S-1 서류는 그냥 펀드를 승인하는 형식적인 굉장히 짧게 걸리는 절차고요. 사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19B-4 서류를 가지고 최장 240일까지 질질 끌면서 연기하다가 마지막에 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했던 게 게리 겐슬러가 우리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 서류인데요. 이 서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XRP, 솔라나, 에이다, 도지 ETF를 신청한 분들에게 요거 신고한 거 이제 가져가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룰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지금 SEC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과거에는 이 19B-4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최종 데드라인이 이 서류에 대한 데드라인이었거든요. 이거를 기다리다가 240일 근처에서 승인이나 거절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거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240일 기다렸는데 또다시 거절되면 240일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되니까 와,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답답했었겠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다? 여기 보시면 포괄적 상장 기준, 뭐 제너릭 리스팅, 뭐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제 허들만 넘어주면 이 코인을 가지고 신청하는 자산 운용사는 다 승인시켜 줄게. 코인의 이 허들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그럼 왜 이거를 회수를 하라고 했느냐? 이제 19B-4가요.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동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누가 신청했네,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이게 최종 데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요. SEC 입장에서도. 한 예로 라이트코인은 10월 2일자가 최종 데드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넘어가 버리면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데리고 SEC도 별로 좀 찜찜하겠죠. 그래서 이거 자동 승인 나중에 시켜줄라니까 다 회수해 가라. 뭐 이렇게 지금 찜찜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봤었던 이 최종 데드라인, 파이널 SEC 데드라인이 이게 19B-4에 대한 고냐 스톱이냐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 데드라인이었는데요. 10월 2일, 10일, 17일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의미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이 크립토가 허들만 넘어주면 그냥 그 코인 가지고 신청하면 다 해줄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볼 일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셧다운이 되더라도 셧다운 종료 후에 자동 승인을 위한 뭔가 사전 준비,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제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 승인될 포괄적 상장 조건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허들만 넘으면 결국은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셧다운 기간에는 자동 승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동 승인이라는 것도요. SEC가 문을 열고 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 발빠르게 빠르면 1주에서 2주 내에 자동 승인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허들을 먼저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SAC의 포괄 상장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셧다운 종료 후에 저는 2주 전후로 해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조금 기간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조건을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이제 조금씩은 세부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 상장, 그래도 최신 상장 조건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국제증권감시기구의 회원 시장에 상장이 돼야 된다. 어렵게 써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이나 NYSE 등에 상장을 시키면 된다. 왜냐하면 이런 데가 감시를 잘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코인이 아니고요. 해당 코인 ETF가 나스닥이나 NYSE에 상장을 시킬 것.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면 이 두 번째 겁니다. 6개월 이상 선물 상품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거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CM이나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 등 CFTC에서 승인한 선물 거래소에서 6달 이상 선물 거래가 된 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현물 ETF를 승인을 해주는데 선물에 먼저 승인이 돼서 이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선물에 먼저 돼서 6개월 이상 거래가 있어야 된다? 이는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과거에 게리 겐슬러나 이렇게 코인을 규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기존의 ETF 담보물 보유자산 포함.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관 예우 해주겠다. 기존의 SEC에 승인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미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 승인된 담보자산을 활용을 하면 비트 이더를 섞는다든지 금을 섞는다든지 이런 건 쉽게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걸 볼 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도 생각보다 쉽게 승인이 되겠구나.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일정 이상의 시가총액 거래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작으면 작을수록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 좋고 중앙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거 위주로 하세요.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조건 중에 사실 눈에 들어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CM이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그러면 6개월 이상 선물 거래를 한 코인들이 뭐가 있느냐? 요걸 한번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 크면 웬만하면 이제 허들을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17년도 12월 아마 17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CME의 선물 상장이 최초로 됐었죠. 근데 저는 과거에 이게 이제 사실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판을 깔아줘서 18년도, 19년도 굉장히 하락이 심했었는데 저는 이게 제 덕분에 편입이 된 줄 알고 당시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때 이후로 12개의 코인들이요. CM이나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 올라갔는데
자, 근데 참고로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 하나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자동적으로 포괄 상장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뭐가 없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17년 12월에 CME 그룹에 상장이 됐죠. 가장 오래된 선배님이고 두 번째 선배님이 이더리움 21년도에 역시 CME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CME가 아니에요. CME가 좀 더 허들이 높습니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 올라가도 쳐준다. 근데 24년 4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 역시 24년에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폴카단 이런 친구들이 이제 코인베이스에 올라갔었고요. 또 아발란체, 체인링크, 시바이누, 스텔라, 그리고 솔라나와 헤데라까지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에 최근까지도 상장이 됐었네요. 25년 2월. 근데 아까 무슨 조건이 있다고요? 상장이 돼서 6개월을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솔라나라 헤데라를 보면 이제 뽀도시 약간 6개월을 넘으면서 조건을 충족을 시켰네요. 근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한국인의 최애코인 XRP가 안 보입니다. 아마도 이게 늦어진 건데요. 그 이유가 SEC가 워낙 4년을 매를 들고 때렸었잖아요. 그러니까 CM이나 코인베이스에서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상장을 시키긴 시켰는데 이런 친구들보다 훨씬 늦게 상장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상장이 됐는지 살펴보면요. 코인베이스 선물 거래소에는 25년 4월 21일, 그리고 CME에서는 다 올해입니다. 5월 19일. 그러니까 올해 4월과 5월 상장이 됐다. 근데 6개월을 넘어야 된다고 했었죠. 최소 조건이. 그래서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보면요. 최소한 XRP는 25년 10월 21일을 넘어가야지만 6개월 거래를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XRP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19B-4 서류를 제출을 하는 옛날 방식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지금 늦어진 거예요. 최소 기준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예전 기준으로 하면 최종 데드라인이 10월 17일이었거든요. 근데 포괄적 상장 기준에 의하면 최소한 이거 이후로 돼야 되니까 오히려 뒤로 조금은 밀려날 수도 있는 물론 4일이긴 하지만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그래서 예고된 이 포괄 상장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아마 XRP는 10월 말 정도가 그 알트 ETF가 XRP ETF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셧다운이 되면 SEC가 멈추니까 그 기간은 모든 기능이 마비돼서 어쩔 수 없지만 셧다운이 만약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빨리 승인할 수 있는 포괄적 상장 기준을 마련해 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리는 없다. 조금 며칠 뒤로 미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의 결론은요, 조금 다른 얘기로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불장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버는 것 중요하고요. 실제로 많은 실패와 경험을 갖추시고 수련을 하신 분들은 불장에 버는 거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게 벌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 요거를 요새 좀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을 하나 찾은 것 같아서 좀 배울 점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현재 미국으로 넘어가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FC라는 이제 클럽으로 가서 모든 기록을 많이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 하냐면, 자, 요분이 손흥민이고, 요분이 스트라이커이자 같은 팀의 동료인 부앙가라는 스트라이커입니다.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PK가 선언이 된 겁니다. LAFC에서 PK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야 돼. 좀 개인적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문화잖아요. 당연히 내가 차야지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요. 내가 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차라 PK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을 보시면 아는데 당시 오디오는 없었죠. 근데 이 세 개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후반 한 95분, 6분 이 무렵이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그때 당시 두 골을 넣어놨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3골 헤드트릭을 넣는 게 선수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기자들도 헤드라인 뽑기 좋고 뭐 스타 플레이어가 헤드트릭을 하면 뭐 전 구단이 해피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차라 너가 3골 하고 헤드트릭을 해라. 근데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면서 필요 없다라고 지금 네가 차라라고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공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공을 들고 좀 생각을 하다가 다시 옵니다. 부안가한테 와가지고 나는 많이 먹었다. 너가 메시 잡아야지. 너가 지금 젊고 너 득점왕 경쟁해야지. 실제로 지금 3년 연속 득점왕 경쟁에서 이제 리오넬 메시가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여기 리그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골 차 막 거의 접전으로 이 친구 부안가라는 친구랑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트릭 상관없고 너가 중요하다, 너가 잘하 하니까 열심히 설득 당한 끝에 이제 부안가라는 분이 그래서 PK를 차긴 찹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PK를 실축을 하고 결국은 아무도 못 넣은 채로 끝나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메이저리그 문화에서 양보를 한다는 자체가 야, 이게 정말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사가 미국에서는 좀 제가 볼 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손흥민이 또 신기록을 세웠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6경기 만에 이제 흥부 콤비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손흥, 그리고 이분이 부안가에서 흥부 콤비. 뭐, 이분이 헤트트릭 하면 그 다음날은 이분이 헤트트릭 하고, 그 다음은 이분이 헤트트릭 하고, 계속 서로 패스하고 도와주면서 모든 기록을 막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 덕분에 대기록 달성이 가능하다. 부안가가 메이저리그 사커 최초로 뭐 3시즌 연속 20골의 득점왕까지 노린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이 와서 달라진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요, 올리비에 지루라는 프랑스의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이제 여기 LAFC에 왔다고 해요. 근데 소기의 성과 없이, 사실 그분도 스타 플레이였거든요. 근데 실패를 하고 본인 이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소니가 오니까 이 LA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면서 모든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물론 이분의 인성도 훌륭한데요. 과거에 본인도 수차례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루카스 모우라라는 이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2022년도에 소니가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아시아 최초 득점왕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 친구가 도움을 계속 찔러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 때 손흥민이 뭐 컨디션도 안 좋고 했는데 계속 찔러주고 프리킥도 내가 찰게. 너는 그 골로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내가 득점왕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어,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결국 극적으로 손흥민이 넣고 득점왕이 됐거든요. 하나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이 됐는데 PK가 단 한 골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 한 23골인가를 넣었거든요. 근데 PK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계속 뺏어갔다는 겁니다. PK, 내가. 해리 케인이라는 역시 걸출한 스트라이크가 있었는데, 내가였던 거죠. 그래서 PK가 하나도 없는데 득점왕이 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 과거에 이분도 많이 도움을 받았었다. 특히나 이 루카스 모우라가 뭐 PSG에서도 뛰었었고요. 이 스트라이커 뭐 브라질 국대 출신이라 뭐 7번을 달고 다녔는데 소니에게도 뭐 7번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다른 팀으로 넘어갈 때 이적할 때 사진인데요. 이게 얼마나 손흥민과 끈끈한지 서로 도와줬는지 뭐 이 장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 지금 이 서로 양보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장면, 이거를 쳐다보는 양팀 선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통은 내가 차라인데 네가 차라 PK, 이 어이없이 아름다운 이 장면은 아마도 이분들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주거나 최소한 잘한다고 본인이 건방져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벌었다고 회사의 선배나 가정의 부모로서 목이나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는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